자, 오늘 저희들이 한 번도 제대로 매듭 짓지 못했지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도덕의 계보인데 일단 이제 시작을 하고 시간 남으면 이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여쭤볼게요. 우리 저번에 다뤘던 그 도덕 바깥에서 본 진리와 의무, 거짓에 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걸 할게요. 우리 속진했지, 그죠? 질문 만들어 오기. 네. 그것도 까먹으면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까먹는 거 하고 그것도 까먹으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원래 목표는 니체를 단순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들의 니체라고 제목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니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수많은 철학적인 논쟁들 또는 철학적인 질문들, 그의 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 능력은 안 되지만, 그죠? 우리 나름대로 얘기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니체를 염두에 두고 이제 니체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바로 니체 철학의 본령인데, 자, 도덕의 계보라는 이제 약간 후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니체의 글들이 되게 아포리즘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비교적 니체가 좀 자기를 잘 소개하는, 그다음 이제 설명하는 그 논박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과 그다음 자신 주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전문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도덕이라는 것이 원래 뒤에 없어야 되는데 도덕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덕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제네시스. 그러니까 이제 도덕의 그 제네시스에 관한 이론이니까 계보학 또 족보학이어서 자, 도덕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말을 바꾸면은 선, 악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뭘 만들 때 보면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책상 만들 때 보면 책상을 놓는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도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 누가 만들고 왜 만들고 또 만들었다고 꼭 원하던 바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가라는 문제 있었고, 그다음 이제 또 말 좀 바꿔서 보면은 우리 전에 공부했던 맥락에서 보면 이제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도덕의 계보의 중요한 질문들인데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은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런 질문은 최초 질문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그 서양 철학사에서 몇천 년 동안 그 잘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봐도 답도 없었겠죠. 당연히 질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니체가 최초로 이제 도덕에 대해서 이제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문제틀을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도덕에 대한 논박은 모르겠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자체는 좀 독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질문, 그죠? 네.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하면 진리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무서운 질문이죠. 그다음 니체의 얘기는 진리에 대한 질문은 사실 밑바닥에 도덕이 들었다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얘기하면은 자, 도덕 바깥에서 진리를 설명해 보는 것이 한 문제 됐었고, 그다음에 도덕 자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다시 오늘 이제 또 묶일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니체는 한 번이라도 서양 철학 2000년 동안에 진리 자체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가? 진리가 그저 좋은 것이거나 바람직한 걸 생각해왔지만 진리 자체가 왜 필요한지, 뭘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라든가 진리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진리는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니체는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바람직한 것이거나 진리가 참이라는 믿음 자체가 하나의 믿음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나는 것들이죠. 진리 신앙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니체는 진리와 도덕에 대한 비판. 흔히 니체를 비유할 때 망치던 철학자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진리라든가 도덕 같은 거는 이제 건물이 아니지만, 그죠? 하나의 형이상 체계이기 때문에 진리의 전당이 있다면은 니체는 망치로 깨뜨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깨뜨린단 말이 험악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 일단 니체한테는 깬다는 것이 그냥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한 파괴의 개념에서 해체 모델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 진리라는 것으로 도덕이라는 것으로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가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진리와 도덕을 세우면은 진리와 도덕을 쫓다가 중실이 팔려가 땅을 못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돈인 줄 알고 돈 따라 다니다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이지, 그죠?
자, 돈 안 벌리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돈 안 된 강의 들을 필요 있습니까? 돈 안 되는 사람하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처럼 돈을 걷어내야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진리가, 도덕이 뭘 가리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도덕 비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덕 비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도덕이 문제가 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비판해서 좀 도덕을 좀 좋게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비판이라는 건 뭐죠? 우리 보통 비판할 때는 흔히 말하죠. 파괴적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 비판한다 그러죠. 그죠? 건설적 비판은 뭡니까? 기존의 체계를 잘 비판해가지고 더 좋은 걸로 만들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리 비판은 뭐죠? 진리 비판은 이 진리가 아니고 다른 진리인가 봐. 이런 식의 모델이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덕 비판을 뭐로 볼까요? 이 도덕이 아니고 저 도덕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도덕 A를 도덕 B로 바꾸는 것, 또는 낡은 도덕을 새로운 도덕으로 바꾸는 것이 도덕 비판인가? 문제가 돼요. 니체는 그런 정도 비판을 해서 철학을 뒤집지 못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도덕 비판이라는 것들은 도덕 자체를 근본적으로, 라디칼하게, 그죠? 이제 뿌리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과 다른 세계, 니체 말로 하면 뭐죠? 선악 너머라는 얘기죠.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은 동물과 인간과 신 가운데서 도덕이 필요한 존재는 뭘까요? 청와대밖에 없죠, 그죠? 인간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왜 도덕이 필요할까? 그것도 재밌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개미가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개미가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야.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신은 창피해서 안 하지, 그죠? 신이 도덕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의 행동 자체가 도덕일 테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의 세계는 왜 도덕이 필요할까? 라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질문일 텐데, 이런 식의 질문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가 이제 문제됩니다. 일단 여기서 도덕 비판의 성격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를 좀 할게요. 자, 이제 도덕 비판으로 유명한 경우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배 철학자 가운데 이제 칸트하고 헤겔이 있죠. 칸트는 이제 도덕을 철학의 기초로 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칸트의 책 중에서 순수한 이성을 비판한다라는 책 아실 거고,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실천이성 비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책 이름이 좀 이상해요. 실천이성 비판. 보통 잘난 척하는 사람 같으면은 실천이성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천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자, 비판하면 뭐가 남을까요? 좀 책이 좀 특이한 책이죠, 그죠? 그런 책 보신 적 있어요? 국가이성 비판. 되게 비판을 떼버린죠, 그죠? 국가이성이란 무엇인가? 너네 국가이성이 뭔지 알아? 이렇게 되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니체는, 칸트는 그 순수 이성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 칸트는 완전한 도덕 또는 보편적 도덕을 만들었죠. 자, 오늘의 니체의 공격 대상이 바로 니체거든요. 칸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 칸트, 헤겔, 니체라고 할 때 헤겔도 칸트를 비판합니다. 자, 헤겔이 비판하는 칸트에 대한 도덕 문제는 이런 문제 틀이 있어요. 이제 도덕이라는 틀이 모랄이라면은 윤리라고 보통 그러죠. 자, 이게 뭐 크게 보면 같은 거지만 헤겔한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주관적인 도덕 개념이 강하죠. 양심 같은 게 그런 거죠. 양심, 그죠? 도덕성, 내면적인 겁니다. 칸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뭘 했어요.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된 경우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의도한 바로 꼭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착한 의도로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착한 주인이라 가지고 전세금을 안 올리는 거죠, 그죠? 계속 안 올리고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10년 뒤에 전세던 사람이 이사 갈 데가 없지, 그죠? 이게 바로 선한 의도가 맺는 파국적 결과입니다. 악질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극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고 나중에 집을 사게 해야 됩니다. 착한 주인 만나면 제일 못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잘못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 의도가 중요하고, 그죠? 도덕적 내면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랬더니 헤겔 쪽에서 볼 때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덕적인 내면성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에토스를 강조하면서 그 헤겔은 좀 그리스적 사고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는 공동체 자체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죠. 그렇게 해서 개인의 에토스와 전체 에토스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삶을 예전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알 텐데 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도덕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방식은 아버지,
나 이렇게 연결되는 모델이 있지, 그죠? 에토스가 있습니다. 에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해서 에토스가 있고, 에토스란 것들은 계면 자기의식이라든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윤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델인데, 자, 이 얘기를 해결로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베르톨트 브레이트라고 유명한, 지금은 독일이 통일했으니까 그죠? 옛날 동독의 이제 극작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목을 좀 받다가 요새는 모르겠어요. 좀 이제 유명해지긴 했는데, 상당히 그 극작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무식하게 비유하면은 섹스피어보다 공연 횟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비슷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동독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하긴 했겠지만, 아무리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막 억지로 할 수 없을 테니까 꽤 이제 유명하다는 얘기죠. 자,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하나인데,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뜻만 전해도 될 생각이고요. 자, 특근대 뉴욕 26번가와 브로드웨이 교차로 한 귀퉁이에 겨울철이면 저녁마다 한 남자가 서서 모여드는 무숙자들을 위하여 행인들로부터 동량을 받아 임시 야간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한다. 즉 자선 문제죠, 그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동량해서 자선 사업을 하면은, 구세군 같은 개념이잖아요. 구세군이 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까? 좀 애매한 문제가 있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착취의 시대가 짧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몇 명의 사내들이 임시야간 숙소를 얻고 바람은 하룻밤 동안 그들을 비켜가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눈은 길 위로 떨어질 것이다. 책을 읽는 친구여, 이 책을 내려놓지 마라. 몇 명의 사람들이 임시야간 숙소를 얻고 바람은 하룻밤 동안 그들을 비켜가고 그들에게 내리려던 눈은 길 위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착취의 시대가 짧아지지 않는다. 우리 이게 시라고 하기엔 너무 노골적이죠, 그죠? 도덕 교과서 같은데 저는 이런 투로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내용은 뭐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 기분 나쁜 싹 빼고 뭐 선악 앞에서 기분 얘기해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제 감정 죽이고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소위 자선이라든가 개인적인 선이란 것들은 한두 사람의 어려움을 약화시키거나, 그죠? 애들어 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동량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죠? 그 거지 아저씨 아줌마는 계속 나와요. 그죠? 동량 안 주는 게 도와주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경우 따라서는. 그죠? 동량이 잘 되는 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뻘이 안 되는데 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기면서 예수님 노래 틀어놓고 막 기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 의사가 아니라 끌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 그날 그 사람 그새 배치했는데 종일 동안 기어 다녔는데 돈을 못 벌어서 빡 때리겠지. 그죠? 어이 바보야. 그런데 한 이틀 때리다가 더 이상 내놓지 않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주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와야 돼. 그 사람은. 계속 땅바닥 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꾹 참고, 그죠? 안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도덕적 내면성과 현실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아시겠지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심장이 약해가지고 나쁜 일 못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듣기가 안 좋은데 뜻은 분명하잖아요. 요 얘기를 그대로 이 사람이 극작가니까 희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일부러 이제 못 알아먹게 썼는데, 그죠? 서천의 착한 사람, 사천의 선인이라는 유명 작품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번역본 하나 들고 왔는데, 번역본이 2개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사천의 선인이 있습니다. 서천. 그래서 브레이트가 소위 상당히 뛰어난 기법을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뭐 그런 다 얘기 다 접어두고, 일단 이제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사천이라는 곳에 한 착한 사람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쉔테라는 사람인데, 쉔테는 중국말 바꾸면 이제 천사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제 새 신이 중국 전체가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구두는 먼지가 뽀얗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해설자가 나와요. 왕서방이 나와가지고, 왕서방이 물장사인데 물을 이제
날아주면 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소개하면서 지금 세상이 도탄에 빠졌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한참 너새를 떨고 근데 뭐 봤더니 이제 노인 세 사람이 힘들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인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는 이제 그들을 안내해서 좀 이렇게 이 사람들 재워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중인데 어느 집을 가더라도 잘 사는 집일수록 더 타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녁 무렵에 왔는데 몇 군데를 가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다 못 돌아가지고 제가 가장 잘 아는 쉔테는 창녀입니다. 그 창녀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쉔테가 워낙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오면은 거절 못한 사람 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손님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죠? 손님보다는 더 불쌍해 보이니까 이제 손님을 안 받고 그날 벌이를 접고 이 사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이 그 누추한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근데 이제 자고 그냥 가면 될 텐데 이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찾고 있던 바로 선한 사람 발견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은 그냥 박살 내려고 왔는데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화를 두고 갑니다. 꽤 많은 양을 주고 가는 거죠. 그 쉔테는 본의 아니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돈이 생겼습니다. 자, 쉔테가 왜 그 일을 했겠어요? 당연히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생겼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쉔테가 이제 그 사업을 접고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시작하는데 그 쉔테는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대단히 놀고 먹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적당한 일을 하긴 하는데 그 담배 가게를 했어요. 약간 상징적인 의미 담배 가게. 요새 금융운동 한창인데 담배 가게 냈으면 곤란하긴 한데 빵 가게라고 그럴까요? 빵 가게? 약간 질 좋고 값싼 빵, 그죠? 그런 빵 어디입니까? 삼성 손님하는 빵집 그렇죠, 그죠? 질 좋고 값싸고 이런 빵이에요. 자본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버리려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죠. 하여튼간에 이제 빵집으로 얘기할까요, 그냥? 듣기 좋게. 그래서 이제 쉔테가 빵집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쉔테 착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사람이 몰려오는 거야. 쉔테 빵 좀 다오, 나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쉔테가 또 부탁을 또 거들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쩌지 못하겠습니다. 괜히 그 빵가게 내가지고 어떻게 경영 고사하고 지금 유지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고생하는데 갑자기 쉔테가 사라지고 슈이타는 사촌이 나타납니다. 남자 사촌이 나타나요. 사실 남자간 사람인데 나타나더니 이런 거짓대들을 보고 다 쫓아내고 이제 딱 빵집을 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량은 없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쭉 보고 있으면은 이제 사건이 진행되겠죠, 그죠? 이제 쉔테가 나타나서 열정매는 장면 또 바뀌어가지고 슈이타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이제 경영하면서 유지하는 장면 반복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한참 뒤로 가면은 이 슈이타가 사업이 좀 돼가지고 이제 담배 공장 이제 우리 담배를 빵으로 바꾸기 위해서 빵 공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빵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 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동량하는 게 아니라 취직을 시켜서 이 사람 고용합니다. 요새 기업가들 고용 자리 좀 만들다가 큰일 빵빵 치고 그러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슈이타가 잘난 체하면서 사람들은 막 일을 시키는데 자본가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죠? 뭐 공장 만들었으니까 수익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적은 인건을 줘야 되지 많이 줘가지고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죠, 그죠? 저고가, 그죠? 저임금 이런 구조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펜을 짜야 돼요. 그죠? 임금을 적게 주고 싶은데 고가가 비싸다. 그럼 임금이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갖고 낮아야 되겠지, 그죠? 이렇게 가는 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복잡한 얘기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거 다 해주면 안 되는데, 그죠? 뒤를 알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트가 워낙 뛰어난 극작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도 있고 재미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막판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슈이타가 너무 잔혹하게 굴어가지고 슈이타가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쉔테가 사라졌어요.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쉔테가 약간 멍청하게 비행사를 사랑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슈이타가 쉔테를 쫓아내고 가게를 또는 공장을 독차지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딱 잡고 봤더니 이게 슈이타가 바로 쉔테예요. 알고 보니까. 같은 인물이 이제 역할을 바꿔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 자리에 이제
신들도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 우리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보면 김이 팍 새는데, 우리는 답을 하고 싶으니까 읽었다고 치고, 그 션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 신들께서 저한테 황금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빠뜨렸는데, 자, 이게 신의 요구 아닙니까? 선하게 살아라. 죽으면 안 되죠. 선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 듣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얘기에 션태가, 자, 선하고 산다. 그러니까 두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번개처럼 쪼개졌다는 것들이죠. 선하면은 살 수가 없고, 살려면은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제 선한 션태로 살거나, 힘에 붙일 때는 살기 위해서, 현실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슈이타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굽어 살피소서 그랬더니 신들이 갑자기 눈을 딴 데 돌립니다. 그죠? 아, 그건 우리 모르는 얘기고, 자네 좀 더 열심히 할 수 없나? 이렇게 하면서 딴짓합니다, 신이. 그래서 이제 그 브레트의 이런 것들은 교훈극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간에 이제 이런 식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런 주제를 내는 거죠. 선하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즉, 쉔테와 슈이타라는 존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선하게 죽거나, 그죠? 그죠? 악하게 사는 경우는 많이 보지만, 물론 이제 꼭 사는 게 악하다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이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식이죠. 내가 자본가인데, 임금을 많이 펑펑 퍼줘. 나도 망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본가 못 되는 거지. 그죠? 자본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경쟁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좀 더 주고 덜 주고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간에 이제 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구가 상이한 요구라는 것.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 즉, 도덕성만으로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고, 현실은 도덕성을 어떻게 요구할까요? 도덕을 넘어서는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적 요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가 좌파 이론가이기 때문에 막스주의자인데, 막스주의 윤리의 기본은 해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칸트 같은 모델에 따르면 도덕이라는 것들은 내가 도덕적이 되고, 이게 법으로 만드는 순간에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내가 제한되는 만큼 타인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 공존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라는 것은 법으로 만드는 순간에 제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헤겔 같은 경우는 그게 반대예요. 자유라는 것은 공유하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질서 지키는 순간에 다 자유롭거든요. 질서가 없어지는 순간에 몽땅 혼란에 빠지는가 하면은 법과 제도가 존재하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리적이면서 선한 제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덕적 세계라는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것이다. 그건 개인적이다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브레트가 임시하간 숙소 얘기를 했던 것들이죠. 주관적 도덕성만 가지고는 자기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혼탁한 세계에서 도덕성을 지키니까 대단한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사람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내가 옷을 벗어주면은 나는 선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옷 가져간 사람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그죠? 옷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의 의미에서 도덕성은 제한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과 현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는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사회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룻밤 재워줄 게 아니라 빈민구호소를 만들어가지고 또는 세금 정책을 바꿔가지고 제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복지정책이에요. 그 해결도 그런 얘기 합니다.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국가가 자의적으로 필요할 때 따라서 도와준다. 우리 각하 그거 잘하죠, 그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 불러요, 그죠? 불러가지고 예쁜 목도리 하나 주고, 뭐 좀 사주고. 그러면 그 아저씨는 그날 5만 원치 팔았는데 다음날 5만 원치 팝니까? 다음날은 못 팔아요. 운 좋은 날은 5만 원 팔고 끝납니다. 그거 뭐 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나만 나면 잘 팔고 못만 나면 그만이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게 자선의 문제가 됩니다. 자선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그죠? 자선은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뭐, 그런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한 누구 죽어버릴까, 그냥? 줄 수 있지,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하면은, 자, 책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에 책을 다 갖추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큰 돈 됩니까? 아니지, 그죠? 우리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는 다 각자 책을 삽니다. 책이 몇 권 필요하죠? 100명이면 한 50권 필요해요. 책을 워낙 안 보긴 하지만. 근데 도서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50권 살 필요 없죠? 그죠? 모든 책을 10권씩 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도서관 책 안 삽니다.
각자 살아야 그죠. 이게 무슨 나라예요? 미국 사람은 도서관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그죠? 우리 어떻게 하면 도서관 갈 때 가방 들고 가죠, 그죠? 도서관 가면 책이 없고 독서실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가 없는 나라죠, 그죠? 도서관에 투자한 카네기,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전 미국의 도서관에 몽땅, 그죠? 도서관 돈을 댄 거야. 그 나쁜 놈이, 그죠? 왜 그런가 알죠, 그죠? 돈은 너무 많은데 죽을 때 욕 먹을 거 알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 안 먹으려고 최소한 일을 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칸에 욕은 못 하지, 그죠? 맨날 책을 보는데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욕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웅은 아니지, 그죠? 돈 많은 녀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벨도 개과천선에서 노벨상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접근하면은 모두가 책을 볼 수 있고,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고, 그죠? 모두가 약할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받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윤리적 태도예요.